네, 방금 소개받은 김미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번 국어가 역대급이었죠. 들으신 분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화법 작문 기준으로 하면 이번이 80점이 보통 이제 1등급 컷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 사실 그냥 쉽게 보면 1등급 잘 맞을 수 있는 친구들도 내용이 난이도 자체가 이제 난도가 어려워지면 자기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가 속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중간에 국어 보다가 나왔다는 친구들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여하튼 매우 어려워졌는데 이제 그럴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게 최저를 못 맞추는 일도 발생을 하겠죠. 근데 이제 우리 친구들 제가 원래 이제 이전부터 많이 영재고 친구들 가르쳐 왔는데 3학년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고 1학년들의 수준이 안 되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까지에 배웠던 내용들을 이제 그 수준에서 멈춰 있으면 다행이고 좀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못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렇다고 이 친구들이 학습력이 없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국어 1등급 맞아야 돼요 하고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노베라 그러죠. 노베이스. 지금은 베이스가 없지만 1등급 맞아야 됩니다. 라고 올 때 뭐를 물어보냐면 그러면 수학은 몇 등급이에요? 제가 물어요. 근데 이제 등급이라기보다는 몇 점이냐 거의 100점에 가깝습니까? 이거를 묻는데 묻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학습력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이 국어 하면 얘는 워낙 영재고 과학고 준비하느라고 책을 너무 안 읽었는데 얘가 과연 짧은 기간 안에 국어라고 하는 걸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사실 최저를 맞출 때도 국어를 좀 제외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독서를 많이 해서 하는 게 국어 점수로 연결되는 경우가 완전히 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국어 책을 많이 읽었어도 인문학적으로 많이 읽은 친구들 있죠? 소설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사실 비문학 쪽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허점이 보일 때도 있고요. 학습이 안 돼 있으면 문법, 지금은 언어와 매체라고 하죠. 이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여하튼 제가 이제 자세한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아이들의 학습력이 분명히 있다는 것. 그리고 많은 내용을, 많은 시, 많은 소설을 학습해서 점수를 올리기에는 사실 시간이 없죠. 근데 개념과 원리로 접근을 한다면 우리 친구들이 정말 빠르게 습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국어는 독서가 17문항이고요. 문학이 17문항입니다. 그 다음에 화법 또는 언어와 매체, 이게 선택 과목인데 이게 11문항이에요. 그래서 총 45문항을 80분에 풀어야 합니다. 본인이 모의고사를 한번 이렇게 풀어본 친구들이 시간을 넉넉히 가진 상태에서 풀고 엄마 나 하나 정도 틀렸어. 이건 자기 실력 아닙니다. 왜냐하면 80분 내에 풀어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이 시간 맞추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이제 21년 올해 6월 달에 시행된 평가원 모의고사 지문이에요. 이제 PCR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지문인데 사실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내용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 자리에서 읽고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답을 찾아내기가 쉬운 내용은 아니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을 그냥 무작정 읽으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하나도 표시 안 하고 읽기도 하고 어떤 친구들은 새카맣게 칠해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 영재과학부 친구들 대부분은 아무것도 표시 안 하고 그냥 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이해한다면 매우 좋은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정확하게 답변을 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제 현실이죠. 그래서 제가 첫째 시간부터 하는 내용이 뭐냐면 지문에 어디에 어떻게 표시할 것이냐 이런 걸 가지고 먼저 수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 지문 표시 요소라고 하는 건 결국은 중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요소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한 이건 또 뭐하고 같으냐면 출제 요소가 됩니다.
무엇이 출제될 것인가. 지문을 읽을 때 무엇이 출제될 거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는 친구와 그렇지 않은 친구가 국어를 잘하는 친구와 잘 못하는 친구의 차이겠죠. 그리고 무엇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고 있는다면 훨씬 더 빨리 읽고 정확하게 읽게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괄호라든가 밑줄 정도만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이게 처음에 지문 분석 이런 걸 배우면요. 가로, 밑줄, 세모, 역세모, 동그라미, 네모, 슬래시, P면 S 이런 거 막 사용하거든요. 근데 이래가지고는 사실 고3에게는 좀 어려운 일인데 무슨 얘기냐. 시간 내에 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럼 가장 핵심적인 내용만 가지고 체크하자 해가지고 약속한 게 바로 가로와 밑줄입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에 가로 밑줄을 칠 것이냐. 주어, 그러니까 주체, 누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중간에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자세하게, 어렵게, 세부적인 내용을 가지고 나오는데요. 그거 다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눈으로 읽으면서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서술어만 다시 한번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는 무엇을에 해당하는 거죠. 목적어에 해당하는 건데 대상이나 개념, 이게 새로운 대상이나 개념이 나오면 바로 체크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가장 커다란 특징, 뒤에 딸려 나오는 그걸 밑줄치기 하고요. 그 다음 시간, 공간, 목적, 수단, 그 다음에 조건, 그 다음에 점점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문 표시 요소가 총 10개예요. 그냥 너무 칸이 좁아서 생략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조건 같은 경우에 A의 경우, 2문단에서 A의 경우, 3문단에서 B의 경우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B라고 한다면 이건 또 하나의 조건이에요. 근데 서술식의 조건도 있어요. 뭐뭐 해야. 부동산은 등기해야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그럼 등기해야 이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이런 것들은 우리 어머님들 옛날에 공부할 때 생각해 보시면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시간, 언제, 그 다음에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뭐뭐 하기 위해서, 뭐뭐 하고자, 수단, 무엇을 통해. 이런 부분들이 중심 내용과 직결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 묻는 게 그겁니다. 일반고 친구들한테 제가 얘기할 때도 이 부분을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럼 문제에서 오답을 구성하는 원리, 이제 지문을 어떻게 표시해서 중심 내용을 파악했다라고 했다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이제 문제 풀 때 오답을 만들어내는 원리가 별도로 매뉴얼로 존재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주체를 바꿔요. A 학자가 이렇게 말했고 B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 근데 이 사람 바꿔놓기. 이거 바로 주체 바꾸기이고요. 두 번째가 대상 바꾸기. A 학자는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에 대해서 얘기했다. 근데 이거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게 항상 시험 문제입니다. 그 대상을 바꿔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후 바꾸기가 있어요. 아까 시간 이렇게 말씀드렸죠. 먼저 일어난 일과 나중에 일어난 일 바꿔놓습니다. 그 다음에 인과 바꾸기, 목적과 수단 바꾸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문이나 보기에서 선후에 일어난 일을 선택지에서 원인과 결과로 바꿔놓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게 선이 까마귀가 날았다. 그 후에 배가 떨어졌다. 이게 지문이나 보기에서 이렇게 얘기해 놓고 문제의 선택지로 와가지고 까마귀가 날았기 때문에 배가 떨어진 것이다. 그럼 관계가 바뀌었죠. 선후의 관계가 인과의 관계로 바뀌게 됩니다. 이게 고난도 문제예요. 근데 아이들은 그래, 이거 까마귀가 먼저 날았지. 이러고 맞습니다. 라고 체크할 가능성이 높겠죠? 고난도 문제입니다. 이런 게 바로 논리적인 오류라고 하는 건데 국어 문제의 취지는요. 논리적인 말을 잘 알아듣느냐, 비논리적인 사고를 하지는 않느냐, 그 말을 받아들일 때 자기식으로 받아들여서 왜곡하지 않느냐, 이거를 묻는 거예요. 그래서 선후 인과의 오류, 옛날에 6차 교육 과정에서는 아예 이거 외우게 시켰습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는 문제에 녹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오답 구성의 원리도 총 10개밖에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지문에서 표시할 내용과 오답 구성의 원리는 서로 대응됩니다. 자, 요것이 이제 아까 처음에 그 어렵게 보였던 2021년도 6월 시행했던 평가 모의고사인데요. 이제 이렇게 괄호 밑줄 치기를 저하고 이제 했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얘를 대량 복제할 수 있다. 이제 이게 PCR의 원리를 제일 처음 얘기하는데,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이거 조건이죠. 그래서 저하고 공부하면서 조건에 괄호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은 지문 전체를 지배하는데요.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생성한다 이랬죠. 순서대로 결합시켜.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전개 방식이 무엇일까요? 바로 과정입니다. 과정. PCR 과정은 우선 열을 가해. 그래서 과정이 쭉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단에서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문단 자체가, 이 과정 자체를 쭉 얘기해 놓고 전통적인 PCR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개념입니다. 개념. 지금까지는 전통적 PCR의 과정을 얘기했고, 그 다음 여기에서 실시간 PCR이라는 발전된 기술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 3문단부터는 뭐가 얘기가 될까요? 실시간 PCR의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는 어떻게 물을까요? 어느 바이러스 감염증의 진단검사에 PCR을 이용하려고 한다. 밑글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런데 선택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것도 아이들하고 같이 학습합니다. 1문단에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할 때, 2문단 전통적, 3문단 전통적. 자, 그러면 여기 전통적인 PCR 내기 개념 괄호해 놓고 와가지고 1, 3번 풀으면 되겠죠. 매우 어려워 보이는 지문일지라도 그것이 어떻게 문제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고 있다면 바로 그 문단만 읽고 와서 문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있는 게 4번, 5번 실시간 PCR 있죠. 정답은 4번이었는데요. 표적 DNA의 염기 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자, 뭐뭐 해야. 이거 뭐죠? 조건이죠. 아까 제일 처음에. 그래서 맨 꼭대기에 보세요. 전체적인 주제의식입니다. 염기 서열을 아는 DNA가 한 분자라도 있으면 PCR이 가능하다. 그래서 진단이 가능하다. 복제를 통해서 양을 충분히 늘려서 진단을 내리는 게 가능해진다. 이렇게 나온 내용이었어요. 자, 그럼 지문의 구조는 총 비문학 같은 경우에 지문의 구조가 5개인데요. 개념 설명, 비교 대조, 그 다음에 원인 결과, 그다음 문제 해결, 그 다음에 전제 주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1문단 읽고 나서 5개 중에 뭐니? 라고 하면 아이들 다 대답합니다. 그렇게 대답해본 이 1문단을 읽으면 바로 이 중에 뭐야?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다. 전개 방식 자체도 잡히겠죠. 전개 방식 문제는 항상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유형은 총 10개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모든 문제를 제가 소트한 거예요. 자, 이거는 사실 문제 유형 자체가 출제자의 의도하고 같습니다. 애들이 문제 가져왔을 때 어머님들 생각하기에 얘는 출제자의 의도를 전혀 파악을 못하고 문제를 풀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을 거예요. 중학교 때라도. 근데 출제자의 의도가 그럼 뭔데? 선생님 생각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데? 그럼 또 막상 얘기하려면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죠? 근데 그게 자체가 바로 뭐냐면 문제 유형 이퀄 출제자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이 문제 유형은 이것을 찾으라는 거야. 라고 배우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출제자 의도예요. 표제 부재 문제, 주제 제목 문제, 집필 의도 문제, 그 다음에 전개 방식 문제, 전제 추리 문제, 이유 추리 문제, 그 다음 표 그림 그래프 문제, 줄글 보기 문제, 일치 문제, 어휘 문제. 10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할 때 요거 3개 첫 시간, 그 다음 3개 두 번째 시간, 그 다음 3개 이렇게 배웁니다.